코로나19 충격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해 조만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37원 70전 내렸습니다. 어젯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수합 체결 합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코트라, 삼성이 힘을 합쳐 공급난을 겪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53톤을 들여오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마스크 생산 차질을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지역 곳곳에서 집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많이 올랐던 이 지역 매매 시장이 끝물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소진 추이를 보며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증액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또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심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4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시중은행에서는 여신 회수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체결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7원 70전 2.81% 내린 124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1253원 70전으로 어제보다 32원 급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46원 이상 하락해 124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미양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양국 간 통화수합 계약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 또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에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며 우리 시장도 연일 급락을 면치 못했고 장중 1,500선까지 내줬습니다. 바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1.59% 하락한 1,566.1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10.73%나 하락하며 467.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 1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8% 이상 급락하자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고 오늘은 지수가 급등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하는 가운데 환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90원대까지 치솟은 뒤 하루 만에 40원 가까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이 2조 8,891억 원, 849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조 4,020억 원이나 매도하며 폭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6,171억 원 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2,243억 원, 3,654억 원씩 매수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이 일부 폐쇄되고 유럽 각국 문화시설과 공장 문을 닫는 등 유럽 지역 내에서도 강도 높은 인적 이동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급증과 국경 폐쇄 등이 이어지며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거나 매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 업종,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의 생산 중단 소식이 들려오며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역대급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연준은 한국은행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U와 영국, 일본 등도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는데 그 효과에 대해 시장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과 확진자가 급증하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며 아무레퍼시픽 등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체결 등으로 환율 급등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세가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한 가운데 당일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어 섣부른 바닥 예측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권업계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과 국내 제2차 비상경제회의 등 구체화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목하자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멜트 블로온을 수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개 나라 2개사로부터 모두 53톤을 수입하기로 확정했고 다음 주 2.5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차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난달 초부터 해외 부직포 제조업체 110여 곳을 방문하거나 유선 조사를 진행해 KF 기준 규격과 국내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 블로온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멜트 블로온을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0 대책이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용성으로 불리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수원과 용인, 성남 지역 곳곳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이 지역 매매 시장이 끝물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만연마을 롯데캐슬.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달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평형은 지난달 거래에서 5억 5천만 원의 신고가를 찍은 뒤 하락한 겁니다. 수원 영통구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 전용 59제곱미터는 이달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20 대책 직전 6억의 신고가를 기록했던 이 평형은 한 달 만에 2천만 원 빠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값은 이번 주 0.75%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220 대책 이후 4주째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도 이번 주 0.02% 오르는 데 그치며 전주보다 오름세가 줄었습니다. 수용성 지역 상승이 이젠 끝물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분당선 연장과 GTX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나 배후 수요가 워낙 탄탄한 지역입니다. 이곳은요. 전체적인 수용성 지역으로 집값 하락이 확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밤사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의 2배인 6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통화수합 체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된 건데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젯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협의가 빠르게 마무리된 것도 있었지만 미국이 신속하게 움직인 게 컸습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기축통화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금이 바로 공급될 텐데 그렇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게 됩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통화 스와프 계약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계약서가 작성되면 곧바로 달러화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조건이나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계약 체결 때까지는 시차가 있겠지만 2008년 체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단 시일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외환시장 안정이 좀 찾아왔거든요. 한은에서는 이번 체결로 어떤 영향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은은 통화 스와프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통해 투자자 불안 개선과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결로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7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의 효과가 단기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이 총재의 답변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스왑의 체결의 가장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데 1차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또 뭐 금융위기로 간다든가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면 또 연준은 또 다른 것으로 대응하겠죠. 이번에 일단은 급한 불 끄고 보자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보고서에서 이번 체결을 통해 외환시장은 물론 연일 패닉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일정 부분 제어될 것으로 보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의 1차 조건을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업 어음 매입 등이 시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현상의 진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원화 가치는 안정되고 3분기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달러 조달 여건의 악화 등 원화가 재차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추가 원화 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업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금융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진그룹의 운명을 가를 한진칼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재무 상황과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이 3자 주주연합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새 주주연합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첫 번째 지점은 조원태 회장이 경영을 맡은 2014년 이후 재무 상황입니다. 3자연합 측은 2014년부터 6년간 단기 순이익 적자 누적이 대한항공은 1조 7,400억 원, 한진칼은 3,500억 원에 달한다는 등 총체적인 경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진그룹은 항공사의 이익 창출 지표는 영업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지난 6년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채 비율을 놓고도 3자연합은 영구채까지 포함하면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1,600%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진그룹은 국제회계 기준상 영구채 발행은 자본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3자연합은 일본항공을 2조 원 흑자의 기업으로 바꾼 이나모리 가지오 전 교토세라믹 회장을 근거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일본항공이 사실상 공기업인데다 약 2만 명이 해고됐다며 3자연합이 인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한진그룹은 3자연합에 대해 투명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CGI의 총 9개 사모펀드 중 7개는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을 봤을 때 주주 기만 행위라는 겁니다. 한진칼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조 회장의 운명은 표대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0년에 200만 채,
2025년엔 240만 채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거복지 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내놨습니다.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 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또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1만 채, 총 105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역대 최대 규모 경력직 채용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채용 공고를 내고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10개 조직, 51개 직무에서 경력사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근무 지역은 화성, 기흥, 천안 등입니다. 이번 대규모 경력 채용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력 확보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초격차 기술을 확대해 글로벌 1위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의 주총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재선임해야 하는데요. 기업들은 이른바 3% 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하고 있어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 선임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전체 발행 주식 25% 이상 주주가 참석해야 하고 이 중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허용됩니다. 결국 나머지 22%는 소액 주주 지분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말 그대로 한 표가 아쉬운 입장입니다. 정족수 확보가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 미만의 소액주주의 참여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는 500의 자산, 국민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의무를 생각할 때는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적다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는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상당합니다. 운용사한테는 특별한 이슈일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프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을 의결권 행사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그 인력의 한도하고 리소스가 시간과 인력 등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많은 회사들이 거의 지금 업무를 못하고 이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표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재가 진행되자 일부 자산운용사는 뒤늦게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에 실패한 기업은 125곳. 감사 선임 불발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곧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관 투자자들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 중 일반 분양에 나선 곳은 GS건설과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 총 3곳입니다.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역적 차이가 희비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강북으로 상징되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서울과 지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청약에 나선 곳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사는 충남 당진에서 처음으로 아이파크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당진 아이파크는 일반 분양 169가구 모집에 1, 2순위 모두 합쳐 100명이 신청해 미달됐습니다. 0.59대 1의 경쟁률입니다. 후속으로 청약에 나선 속초 2차 아이파크도 7개 유형 중 3개 유형이 미달됐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0.89대 1 수준입니다. 마수거리에서 흥행에 실패한 현사는 하반기 둔촌주공이나 개포 1단지 재건축을 기대해야 할 전망입니다.
현상과 달리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GS건설은 3월 초 분양한 경기도 과천 제이드자이와 대구 중구 청라힐스자이가 모두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두 단지 모두 10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우건설은 SK건설과의 컨소시엄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원에서 선보인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마수거리 흥행에 성공했고 경북 포항에서 선보인 두호 SK뷰 푸르지오 1, 2단지도 모두 1순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수요자의 선호도가 달라지므로 입지와 가격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형 브랜드여도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강남과 강북으로 상징되던 부동산의 양극화가 이제는 서울과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미달을 기록한 당진과 속초의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좋은 예시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황사, 미세먼지보다 호흡기 질환에 더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오늘 센즈라이프는 진먼지 진드기의 위험성과 차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황사와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최근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커져 공기청정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경우 올해 1월과 2월 공기청정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에 더 치명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진먼지 진드기를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 비염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구류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봤을 때 집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게 진먼지나 진먼지 찐드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많이 유발이 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이불도 현미경을 통해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유 속 사이사이로 진먼지 진드기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면 소재는 섬유 간 공간이 넓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진먼지 진드기는 번식력까지 왕성합니다. 진드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피부 각질이나 비듬 몇 조각으로 수천 마리까지 살 수 있는데요. 수천 마리 진드기가 쏟아내는 배설물이 천식, 비염, 아토피, 결막염 등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를 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반 면 소재 침구보다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기능성 소재의 침구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기능성 침구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 침구류들을 사용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인 진먼지나 진먼지 찐드기를 차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소재 원단은 섬유 사이 조직 짜임새가 조밀해서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거나 먹이가 되는 각질과 비듬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면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피해로부터 더 안전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능성 침구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 기능성 침구 시장 규모는 6천억 원 정도로 2011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봄철 환절기가 되면서 비염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웰로시 원단을 사용한 기능성 침구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항상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이불을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침구류 세탁을 자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능성 침구류로 진먼지 진드기 걱정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충분히 오늘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층 따스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일요일에는 15도로 이맘때 기온보다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6도에서 7도 선까지 내려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대비해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도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실시간 대기 정보를 잘 체크해 호흡기 건강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안 좋은데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위험이 큰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중북부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일요일에는 제주도로 새벽 한때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구름의 양이 늘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광주 22도, 대구는 23도로 따스함이 감도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목요일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 중입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 주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공적 마스크 판매 기관이 문을 열었는지 꼭 확인하셔서 허탕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